안녕하세요. 학부연구생 이준희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추론 통계학이라는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통계학이란 모집단에 대한 미지의 양상을 알기 위해 표본으로부터 어떤 통계량을 기초로 하여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모집단의 모수란 모집단의 평균이 될 수 있고 모집단의 분산이 될 수 있고 이것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랑 평균이 대표적인 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집단과 표본입니다. 일단 모집단의 모수는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모집단의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량 특성값을 의미를 하고, 대표적으로 모집단의 평균, 뮤,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의 통계량은 표본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량을 의미를 하고요. 대부분의 표본 통계량은 모집단의 모수에 근사하지만 표본 통계량과 모집단의 모수의 개념은 엄밀히 다른 것으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표본 집단의 평균을 x바라고 하고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s라고 합니다. 위에 모집단의 평균을 뮤랑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랑 엄밀히 이제 다르게 분리를 한 거죠. 다음으로 표본 평균 x바의 기대값, 즉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뮤와 일치합니다. 이거를 이제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는데, 불편이라는 게 불편하다가 아니고 편향이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즉 거의 근사한다. 모집단의 평균과 편향이 없이 근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또 n일 때 표본 평균 x바들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을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계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 중심 극한 정리가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에서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진 확률 변수 n개의 평균의 분포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균의 분포입니다. n이 적당히 크다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정리입니다. 여기서 n이 적당히 크다의 기준은 보통 n은 이제 31 이상이면, 이제 30보다 크면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정리이고요. 모집단의 분포와 상관없이 표본의 수가 큰 표본에서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무슨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던가 f 분포를 따른다거나 t 분포를 따른다거나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그 표본들의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를 합니다.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로서 평균이 뮤, 표준 편차가 아니고 표준 오차입니다.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 그 오차의 표준 되는 이제 특성값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엄밀히 말하면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인데, 그냥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그냥 표준 오차라고 사용을 해서 그냥 표준 오차는 x바의 표준 편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눈 거고요. 왜냐면은 분산 여기서 제곱을 해버리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또 이를 표준화하게 되면, 표준화를 하면 Z 스코어가 나오는데, 이 Z 스코어가, Z는 이제 x파, 표본 평균에다가 모평균을 빼고 여기다가 이제 표준 오차를 나눕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나눕니다. 이게 이제 Z 스코어
z값이 됩니다. 보시면 뭐 분포에서 균등 분포든 비균등 분포든 정기 분포든 상관없이 n이 적당히 크다, 즉 31 이상이다 하면은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기 분포를 따른다. 어떤 게?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기 분포에 따른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점 추정입니다. 점 추정은 이제 구간 추정도 있고 점 추정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점 추정은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정 모수를 저희가 이제 표본으로 추출한 특정한 값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한 값을 계산을 해서 모집단의 특성, 뭐 평균, 표준 편차나 뭐 분산, 뭐 비율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학교의 학생들 전체에, 여기서는 이제 이게 모집단이고요. 평균 시험 점수를 알고 싶습니다. 근데 모든 학생의 점수를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금 저희가 통계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게 이제 통계학의 주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학생을, 즉 표본을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이들의 시험 점수를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또 표본으로 30명의 학생을 선택을 했는데 이들 평균 점수가 85점이다 라고 하면 학교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약 85점이다 라는 것이 이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을 추정을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점 추정에 해당이 됩니다. 점 추정량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편성. 이거는 이제 표본에서 얻은 추정값과 모수는 차이가 없다. 이게 불편 추정량으로 아까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불편이 이거에 해당됩니다. 불편성. 두 번째는 효율성. 최소의 분산을 가지고 추정량이 효율적으로 돼야 됩니다. 분산이 크면은 이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너무 떨어진 거기 때문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분산을 가진 추정량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게 효율성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일치성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추정량이 정확하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표본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결국에는 점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 추정량이 곧 근사하는 게 아니고 이퀄 같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할 수밖에 없고요. 네 번째는 이제 충분성입니다. 충분성은 모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그러니까 모수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으면은 이제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수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성이라는 게 조건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 추정량. 이거는 이제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통계량을 의미를 하고요. 뭘 하기 위해? 모집단의 특정 모수의 값을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점 추정량입니다. 점 추정량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이제 모평균 뮤의 추정량이 있고, 두 번째는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추정량이 있습니다. 모평균 뮤의 추정량은 당연히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추정량이고 표본들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표본을 반복해서 추출할 때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표본 평균은 확률 변수에 해당이 되고요. 표본 평균도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특정한 확률 분포를 가집니다. 이제 이거를 중심극한 정리에 적용을 하면 n이 31 이상이다 하면은 이 표본 평균이 정기 분포를 따르겠죠. 그래서 뭐 x바를 구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포인트,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다 더한 다음에 시그마로 다 더한 다음에 그 데이터 포인트의 크기인 그 개수인 n으로 나눈 게 표본 평균 x바입니다. 그리고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추정량. 이거는 표본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하기 위한 추정량으로 표본들의 분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표본 평균으로 뺀 다음에 그 제곱한 값을 더하고요. 전부 다 더하고. 근데 왜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누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불편 추정량 때문에 n-1로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계산할 때 자유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degree of freedom이라고, 이 평균을 이미 구했을 때 그 자유도가 하나가 없어집니다. 이거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포분 평균이 계산됐을 때 이미 자유도가 하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n-1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n-1로 나눈 게 불편 추정량이고요. 이 또한 표본 분산인데 이게 이제 불편 추정량이고, n으로 나누면은 불편 추정량이 아닙니다. 즉 n이 거의 무한대로 커지면은 얘는 모분산에 수렴을 하고, 이거를 n-1이 아닌 n분의 1로 하면은, n이 무한대로 커지면은 모분산에 수렴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대 의도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법 또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 뭐 경사 하강법을 통해서 최적의 해를 구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주 기초적인 기법이고요. 정의는 이제 주어진 표본에서 우도를 최대화하는 모수 세타를 찾는 기법인데, 이제 우도가 뭐냐? 이제 우도는 이제 likelihood라고 하는데, 뭐 정의는 이미 주어진 표본에 비추어 봤을 때 모집단의 모수 세타에 대한 추정이 그럴듯한 정도.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전 던지기 100번을 수행을 할 때 반복적인 동전 던지기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이제 특정 P인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 시행했을 때 성공 횟수의 분포인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여기서 이제 미지의 모수 세타는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P가 됩니다. 저희가 앞면이 나올 확률 P가, 이게 지금 저희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최적의 매개 변수고, 이를 위해 앞면이 나올 확률이 P인 이항분포에서 뽑은 표본 X를 활용을 합니다. 이항분포의 확률 분포 함수는 뭐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가로가 이제 컨비네이션인데 NCX, N 컨비네이션 X, 그리고 P가 이제 앞면이 나온 거, 이걸 X번 나왔고, 그럼 이게 1-P는 이제 뒷면이 나올 확률이죠. 뒷면이 나올 확률은 전체 n번에서 x번을 앞면이 나온 횟수를 뺀 n-승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도, 이제 likelihood x바 세타는 세타가 전제되었을 때 주어진 표본이 등장할 확률인 p 세타 바 x의 비례를 한다는데, 이거는 아직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전이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이 각각 0.5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도가 뭐냐? 우도를 계산을 해보면, 예시로 이제 설명하는 게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예시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이제 56번 던집니다. 56, 그래서 x가 56이고, 근데 여기서 전제가 세타가 0.5라고 주어졌을 때 x를 56번 던졌을 때 확률은 100 컨비네이션 56, 그리고 100번 중에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서 x가 동전을 100번 던진 거고 앞면이 56번 나왔다는 겁니다. 앞면이 56번 나왔다는 거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세타가 0.5라는 거고, 그랬을 때 이 확률이 100 컨비네이션 56입니다.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56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0.5에다가 56승을 하고 1-0.5 하면 그대로 0.5니까 여기 44.
100 빼기 56이죠. 44를 했을 때 확률이 0.0389입니다. 이제 최대 우도 추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 나온 확률이, 우리가 세타가 0.5라고 가정했을 때 나온 확률이 0.0389인데 이게 라이클리후드입니다. 우도고, 이 우도가 최대값이 되는 거를 찾는 게 최대 우도 추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거는 설명을 했고, 이제 모수 세타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미지의 값입니다. 이제 세타가 뭐냐?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최적의 매개 변수고 그러니까 미지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 세타를 저희가 가정을 했죠. 모르니까 이제 가정을 해서 이 나온 게 확률이 각각 우도고요. 세타가 0.48, 0.5, 0.52 각각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나온 확률 값들이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앞면에 56이 나올 확률을 각각 이렇게 되는데, 이게 라이클리후드고, 여기서 라이클리후드가 제일 큰 값에 해당되는 세타가 이제 최대 우도 추정량입니다. 네, 뭐 설명드렸다시피 세타를 변형해 가면서 구한 우도 중에, 라이클리후드 중에 제일 높은 라이클리후드에 해당되는 이 세타를 구하는 것이 최대 우동 추정이고요. 이것도 이제 뭐 사실상 크게 구별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이고요. 확률과 우도는 이제 엄밀히 다른 개념이고, 확률은 이제 모두 세타에 해당되는 건데, 이 각각이 이제 확률이죠. 저희가 이제 앞면이 나올 확률을 가정을 한 거고,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해 예측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 이제 표본, 즉 이제 동전을 100번 던지고 100번 던지기 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정의가 됐고, 저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도는 실제로 동전 던지기를 100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이 동전 100번 던지기에서 이거를 또 나온 확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수 세타를 변화시키면서 그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하는, 100번을 던졌을 때 56번이 나왔다, 그거를 잘 설명을 하는 모수 세타, 이 확률을 찾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 라이클리후드는. 이제 뭐 p x 바 세타, 아니, 이 확률 분포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도 함수인 거죠. 우도 함수고, 왜냐면 세타가 저희가 가정을 한 모수 세타의 값에다가 실제 이게 동전 던지기 56번이 나왔을 때 이 확률, 그거의 확률값, 즉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우도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우도 함수를 보면 미분이 가능합니다. 미분이 가능하고, 뭐 이제 미분이 가능하냐 안 하냐는 뭐 저희 고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수 세타에 대해 편미분을 해서, 편미분은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분은 x라는 단일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편미분은 xy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수가 이제 2개 이상인 경우에 쓰는 게 편미분이기 때문에, 이 편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즉 그냥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 기울기가 0인 지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구하면 우도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 100번을 했을 때 앞면에 56번이 나왔을 그 확률이, 그거를 제일 최대화하는 그 확률 세타, 모수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죠. 뭐 연속 함수가 아니라서, 뭐 미분이 연속 함수가 아니면 미분이 안 되니까, 경사 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데, 이 경사 하강법과 같은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세타를 추정하게 됩니다. 뭐 경사 하강법은 이제 뭐 이렇게 뭐 포물선 기울기, 그러니까 x 제곱 y는 x 제곱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질 거고,
계속 미분을 합니다. 경사를 하강하면서 미분을 했을 때 그 미분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고요. 계속 하강하면서 그게 이제 최적의 해를 찾는 방법이라서 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경사 하강법이고. 근데 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 이렇게 함수가 극 극소값일 수도 있잖아요. 급소값이 여러 개일 수가 있는데, 급소값이라는 거는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고, 그 기울기가 그 음수였다가 0이 되고 양수로 되는 그 아래로 이제 그 되는 지점, 그게 급소값인데, 급소값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처음 만난 급소값이 최적의 해라고 보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분이 0이 됐다고 해서 이게 손실함수의 최소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의도 추정 MLE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양한 통계 모델에서 이 파라미터, 뭐 세타, 매개 변수 이런 거를 추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모델이라는 게, 그렇죠, 딥러닝 모델이라는 게 그 정확도라는 게 있잖아요. 뭐 80%, 90%뭐 이런 게 이제 최적의 매개 변수를 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어진 뭐 표본을 기반으로 가장 그럴듯한, 그러니까 우도가 최대값이 되는 그런 모델을 찾는 게 위에 필요한 도구가 이제 MLE, 최대 우도 추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론 통계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